자, 2016년 11월 6일입니다. 오전 10시 44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기 방송이 거의 마지막이죠. 아직 뒤에 표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야 되긴 하는데, 본기 중에 첫 번째 오제 본기를 읽어볼까 합니다. 본기가 좀 굵직굵직합니다. 이게 그 한 편에 이제 뭐 30쪽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씩 읽어 나가야겠죠. 자, 권1 오제본기 제1인데, 여기서 본기라는 거는 그 사기에서 열전은 이름난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세가는 제후들의 이야기였죠. 그죠? 본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나라 왕조 아니면 한나라 왕조, 이런 왕조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일종의 정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천은 그 시작을 이제 오제라고 봤고요. 오제는 사망오제 할 때 그 오제인데, 보자 뭐 전욱, 뭐 황제 이런 사람들 이 오제에 해당하죠. 저도 잘 모릅니다. 옛날에 가장 최초의 중국인들은 아마 이 중원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일단 주나라 지도인데 주나라에 좀 많이 과장된 지도죠. 그죠? 실제로는 아마 이 근처 땅이었을 거고, 주나라보다 한 1000년, 2000년 앞에 있던 한나라 왕조 아니면 그 이전에 오제 시대 때는 뭐 요 근처에서 동네에서 놀았겠죠. 자, 여튼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황제는, 여기서 황제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엠페러가 아니고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황제는 소전 부족의 자손이다. 성은 공손, 이름은 헌원이라고 불렸다. 공손 헌원이죠. 그는 태어나서부터 신령스럽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말을 할 수 있었으며 어려서 매우 영리하였고 자라나면서부터는 성실하고 영민했으며 어린이 되어서는 널리 보고 들어서 사리분별이 분명했다. 헌원의 시대에는, 그러니까 황제의 시대에는 신농시의 세력이 쇠해져가는 시기였으므로 제후들은 서로 침탈하고 백성들은 못살게 굴었으나 신농시는 이들을 정벌할 수가 없었다. 이에 헌원은 창과 방패 등 무기의 사용을 익혀서, 신농시는 사망 중이 하나예요. 무기의 사용을 익혀서 신농시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제후들을 정벌했다. 그 결과 제후들은 모두 헌원에게 복종했으나 다만 치우만은 가장 포악하였으므로 헌원도 그를 도벌할 수가 없었다. 염제가 제후들을 침범하려고 하였으므로 제후들은 모두 헌원에게로 귀순했다. 헌원은 이에 덕을 닦고 병사를 정비했으며 오기를 연구했고, 오기라는 거는 그 여러분이 아는 그 오행이요, 오행. 화수목금토. 오기를 연구했고 오곡을 심어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았고 사방의 토지를 측량 정리하였다. 또한 곰, 비, 휴, 추, 범 등의 사나운 짐승들을 훈련시켜서 판천의 들에서 염제와 싸웠는데 여러 번 싸운 후에야 드디어 뜻을 이루었다. 판천의 뜻이라 그러는데, 판천을 여기다가 뭐 지금 각주에다가 지금의 하북성 뭐 어디다 이렇게 해놨는데, 하북성이면 사실 이쪽이거든요. 이 북쪽 여기를 의미하는데, 근데 믿겠습니까? 이걸 못 믿지. 내가 나라도 못 믿겠네요. 아무튼 판천이라는 지명이 남아있긴 한 모양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든. 치우가 또다시 난을 일으키며 황제의 명을 듣지 않자 이 황제는 제후들로부터 군대를 징집하여 탕록의 들에서 싸워서, 판천도 탕록 근처입니다. 탕록의 들에서 싸워서 결국은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그러자 제후들이 모두 헌원을 받들어 천자로 삼아 신농시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그가 바로 황제이다. 여기서 치우가 바로 그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치우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설령 환단고기가 소설일지라도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건 맞습니다. 자, 세상에 황제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를 토벌하고 평정된 뒤에는 바로 군대를 철수시켜 그곳을 떠났다. 또 산을 개간하여 길을 통하게 하였고, 티무르 같은 놈이네. 하루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동쪽으로는 해변까지 나갔다가
환산과 대종에 올랐고 서쪽으로는 공동에 이르러 계두산에 올랐으며 남쪽으로는 장강에 이르러 옹산과 상산에 올랐고 북쪽으로는 훈육을 내쫓고 훈육이 흉노예요. 부산에서 제후들을 소집 신표를 검증하여 그들의 충절을 확인하였고 탕록산 아래 평원에 도읍을 정하였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황제는 일정한 거처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녔고 주둔하는 곳마다 병영을 지어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는 관직 이름을 모두 운자, 구름운자를 써서 명했고 군대도 운사라고 불렀다. 풍백, 우사, 운사 기억하시죠? 그죠? 또한 좌대감과 우대감을 두어 각지의 제후들을 감독하게 하였다. 전국이 화평해지니 할 일이 적어졌으나 귀신과 산천에 제사 지내는 봉선의 일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아졌다. 황제는 하늘로부터 보정과 시간을 추사하는 신책을 얻었고 풍후, 영복, 상선, 대홍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런 거 여러분 다 모르시죠? 뭔지 풍후가 뭔지 영목이 뭔지 나도 몰라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천지사시의 운행의 법칙에 순응하여 음양의 변화를 예측하였고 산자를 양육하고 죽은 자를 장송하는 제도를 연구하였으며 국가존망의 이체를 고찰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산자를 양육하고 죽은 자를 장송하는 제도를 연구했다는 말은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산 사람들은 어떻게 다스리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제도를 연구했다 뭐 그랬지만은 그게 무슨 지금 예를 들면 무슨 보람상조 창업하는 것처럼 그런 걸 연구했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어떻게 묻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아까도 나왔잖아.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서 라는 거는 무기를 다루는 법을 그 당시 사람들이 제대로 몰랐다는 거고, 그러니까 칼이나 창 하나 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초기 사회에서 무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정벌 하고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국가전망의 이치를 고찰하였다. 또한 때에 맞추어 갖가지 곡식과 초목을 심어 덕화가 금수 곤충류에까지 미쳤으며 1월 성신과 수파, 토석, 금옥을 두루 연구하여 백성에게 이익이 되게 하였다. 그는 열심히 생각하고 실천하며 청취하고 관찰하였으며 물과 불 그리고 재물을 아껴 썼다. 또한 토덕에 상서로운 징조가 있었으므로 그를 황제라고 칭했다. 공손헌원이 황제가 됐습니다. 엠퍼러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황제로 바뀐 거예요. 황제에게는 아들 25명이 있었는데 스스로 성씨를 세운 자가 14명이었다. 이거는 스스로 성을 세웠다는 거는 씨를 세웠다는 거거든요. 성씨라고 적혀있는 사실 씨는 세운 거고, 이거는 이제 분가해서 다른 데다가 자기 집안을 차렸다 그런 말입니다. 황제는 헌원의 언덕에 살면서 서릉족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녀가 바로 유조이다. 유조는 황제의 정실로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모두 천하를 얻었다. 큰아들은 현효 즉 청량으로서 청량은 강수의 제후가 되었다. 둘째는 창이라고 했는데 약수의 제후가 되었고 그는 촉산씨의 딸을 아내로 얻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창복이었다. 창복은 고양을 낳았는데 고양은 성스러운 덕성을 지니고 있었다. 황제가 붕어하자 교산에 장사를 지냈고 그의 손자이자 창의의 아들인 고양이 제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전욱이다. 전욱 고양은 황제의 손자이자 창의의 아들이다. 그는 침착하여 지략에 뛰어났고 사리에 통달했다. 또한 그는 적지를 골라 곡물을 생산하였고 우주의 운행에 따라서 계절에 맞는 일을 하였으며 귀신의 권위에 의지하여 예의를 제정하고 백성들을 교화했으며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천지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는 북쪽으로 유릉, 남쪽으로는 교지, 서쪽으로는 유사, 동쪽으로는 반목에까지 다다랐다. 믿지 마세요. 각종 동식물과 크고 작은 산천의 신들 그리고 해와 달에 비치는 곳이면 어디든 평정하여 귀속시키지 않은 곳이 없었다. 전욱은 궁선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전욱이 붕어하자 현효의 손자인 고신이 제위에 올랐으니 이가 바로 제곡이다. 전욱은 특별하게 할 일이 없네요. 제곡 고신은 황제의 증손자인데 고신의 부친은 교극이며 교극의 부친은 현효이고
현효의 부친이 바로 황제이다. 공손헌원이요. 현효와 교극은 모두 제위에 오르지 못했다가 고신에 와서야 제위에 올랐는데 고신은 전욱의 족자이다. 족자라는 거는 이게 뭐더라? 그냥 뭐 족형제,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 집안 형제의 아들이다, 뭐 그런 말이죠. 고신은 전욱의 사촌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고신은 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워져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또한 널리 은덕을 베풀어 남을 이롭겠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귀가 밝아 먼 곳의 일까지도 잘 알았고 눈이 밝아 자잘한 일들도 잘 관찰하였다. 그는 자신의 뜻에 순종하였고 백성의 절박한 요구를 잘 알았으며 인자하면서도 위엄이 있었고 은혜로우면서도 신의가 있었으며 깨끗하게 자신을 수양하였으므로 천하가 그에게 순종하였다. 판다님 안녕하세요. 그는 토지의 산물을 얻어 아껴서 사용하였고 백성을 정성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이롭게 이끌었으며 해와 달의 운행을 헤아려서 역법을 만들어서 영송하였고 자신의 귀신의 권위를 이해하여 그들을 공손히 섬겼다. 그의 모습은 매우 온화했고 덕품은 고상했으며 행동은 천시에 적합했고 의복은 보통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다. 점점 재관이나 아니면은 뭐 제사 같은 것들이 갖춰지고 있죠, 그죠? 제국은 대지에 물을 대주는 것처럼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은덕을 천하에 두루 미쳤으므로 해와 달이 비치고 비바람이 이르는 곳이면 다 그에게 복종하였다. 제국은 진봉씨의 딸을 아내로 맞아 방군을 낳았고 또 추자씨의 딸을 아내로 맞아 지를 낳았다. 제국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지가 제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지가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므로 동생인 방훈이 대신 제위를 계승했으니 그가 바로 요이다. 바로 요임금, 우임금 할 때 요임금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는 바로 방훈이다. 그는 하늘처럼 인자하고 신처럼 지혜로웠으며 사람들은 마치 태양에 의지하는 것처럼 그에게 가까이 갔고 만물을 촉촉히 적셔주는 비구름을 보듯이 그를 우러러 보았다. 그는 부유하였으나 교만하지 않았고 존귀했으나 거드름 피거나 오만하지 않았으며 황색의 모자를 쓰고 검은색의 옷을 입고서 흰말이 끄는 붉은 마차를 탔다. 어둠의 공화국 아부성 선전문. 그는 큰 덕을 밝혀 구족을 친하게 하였다. 구족이라는 거는 친척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친인척 전체. 자, 구족이 화목하게 되자 백관의 직분을 분명하게 구분하였고 백관이 공명정대하니 모든 제후들이 화합하였다. 요는 이에 희씨와 화씨에게, 여기서 희씨는 주나라 황족할 때 그 희씨가 아닙니다.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하늘을 궁경하여 따르고 1월 성신의 운행법칙을 헤아려서 백성들에게 농사의 적기를 신중히 가르쳐주도록 하였다. 희중에게는 양곡이라고 불리는 우기에서 거하게 하여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공손히 맞이하고 봄농사를 때맞춰 하도록 명하였다.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추분이네요. 황혼 무렵에 조성이라는 건 별 이름입니다. 정남쪽 하늘에 나타나는 시각을 잡아서 정확한 춘분을 정하게 했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들로 터져 나가서 농사를 지었고 새나 짐승들은 교미를 하여 새끼를 낳았다. 또 희숙에게는 남교에서 살면서 여름 농사를 때맞추어 계획적으로 안비하도록 신중하게 가르치라고 명하였다. 낮이 가장 긴 날 황혼 무렵에, 이거는 하지네요. 화성이 정남쪽 하늘에 나타나는 시각을 잡아서 정확한 하지를 정하게 했는데 이때는 아직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농사에 바빴고 새나 짐승들은 털갈이를 하느라 가죽에 털이 적었다. 또한 화중에게는 매곡이라는 서토에 살면서 지는 해를 공손히 배용하고 가을 농사의 일정을 잘 안비하도록 하였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 황혼 무렵 허성도 별 이름입니다. 정남쪽 하늘에 나타나는 시각을 잡아서 정확히 추분을 정하겠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편하고 유쾌했으며 새나 짐승들은 새로운 털이 났다.
요거를 추호라고 합니다. 추호. 그러니까 가을에 짐승들한테 털이 다른 그 털이 새로 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가을에 나는 털이라 그래서 추호라 그러는데 왜 추호도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거기 나오는 추호가 그 추호입니다. 옛날에 난 장자에서 봤던 얘기인데. 자, 또 화수개개는 유도라고 불리는 북방에 살면서 겨울에 곡식을 저장하는 일에 신경을 쓰도록 명하였다.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 황혼 무렵에 묘성이 정남쪽 하늘에 나타나는 시각을 잡아서 정확히 동지를 정하게 했는데 이때 백성들은 겨울을 따뜻하게 지냈고 짐승들도 따뜻한 솜털이 났다. 1년을 366일로 정하고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이용하여 사계절의 오차를 바로잡았다. 요는 백관들을 계칙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적이 다 올라갔다. 지금 보면은 그 이제 뭐 춘분, 추분, 하지, 그 다음에 동지 요런 것들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농사에 쓰이는 절기거든요. 생산량이 막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뭐 28수가 뭐니 그런 거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만년에 이르러 요가 누가 내 정사를 계승할 수 있을까라고 묻자 방제가 아드님 단주가 사리에 통달하고 명석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요는 안된다. 그는 덕이 없고 싸움을 좋아하니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또 누가 좋은가 라고 했다. 이 답정너네요. 이에 환두가 공공이 백성들을 널리 모아서 여러가지 업적을 세우고 있으니 그를 등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요는 공공은 말은 잘하지만 등용하게 되면 사심이 나타나 사심은 사악한 마음 겉으로는 마치 공손한 것 같지만 실은 하늘마저 깔벌꽃이므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하 사기여 도도한 홍수가 하늘에까지 넘쳐서 성대한 물줄기가 산을 감싸고 언덕까지 덮치니 백성들의 걱정이 태산인데 이 홍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모두들 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요는 곤은 명령을 어기고 동족 간의 침묵을 파괴하였으니 안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사학은 그는 매우 뛰어납니다. 한번 시험삼아 써보시고 잘못하면 쓰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하였다. 요는 사학의 말을 듣고 곤을 등용하였다. 그러나 곤은 치수라는 거는 물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 그러면은 여러분 강이 범람해서 막 농토를 막 침범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업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쥐박이가 그거 했죠. 그 치수 사업을 했죠. 그리고 40조가 사라졌다 그랬는가? 요가 아하 사학이여 내가 재위한 지 70년이니 그대들도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터인데 나의 자리를 대신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자 사학은 신들은 덕행이 미천하여 재앙의 지위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요가 사학에게 그러면 신분 높은 친족이나 혹은 관계가 먼 은과는 자들 중에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민간에 호라비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우순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다. 요는 그렇습니다. 나도 그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다. 사학이 대답했다. 그는 장님의 아들입니다. 아비는 도덕이라는 전혀 모르는 자이고 어미는 남을 잘 헐뜯는 자이며 동생은 교만하지만 그는 효성을 다함으로써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들을 점점 착해지게 하여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분기의 느낌은 새가하고 비슷하네요. 그러자 요는 그럼 내가 그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요는 자신의 두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 딸들에게 대하는 그의 덕행을 관찰하였다. 수는 요의 두 딸을 신분을 낮춰 자기가 살고 있는 규의 근처로 맞이하고 부인의 예절을 지키게 하였다. 요는 순의 이러한 행동이 마음에 들어서 순으로 하여금 오전을 신중하게 교도하게 했더니 오전이 널리 퍼졌다. 오전이라는 거는 5가지 가르침이랍니다. 아버지는 위엄이 있고 어머니는 자애롭고 형은 우애롭고 동생은 공경하며 자식은 효성스럽다. 도덕윤리죠.
오륜 비슷한 거네요. 자, 요는 다시 순에게 백관의 일을 총괄하게 하였고 그러자 모든 백관의 일들이 질서 있게 행해졌다. 또한 순에게 사문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맡겼더니 사문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빈객에게 정중하고 화목하게 대하여 제후들에게 먼 곳에서 오는 손님들이 모두 순을 공경하였다. 사문이라는 거는 그 천자가 제후들을 조회하던 곳에 사방에 난 문이랍니다. 손님 맞이죠. 요는 또 순에게 깊은 산림과 하천, 연못에 관한 일을 맡겨보았지만 폭풍과 뇌우 속에서도 순은 한 번도 그 일을 그르치지 않았다. 그러자 요는 순을 성인으로 보고 그를 불러서 말했다. 그대는 일을 도모함에 주도 면밀하고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행한 지 벌써 3년이나 됩니다. 그러니 그대가 제 위에 올라주십시오. 그러나 순은 자기의 덕망이 아직도 사람들을 감복시키기는 부족하다며 사양하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월 초하루에 순은 문조에서 요새의 종말을 이어받았다. 문조는 요 나라의 요의 시조이다. 이거는 뭐 전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 왕의 그 시조한테서 그 네가 이제 제위를 받아라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 말 같네요. 이때 요는 이미 늙었으므로 순에게 천자의 정치를 대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관찰하게 하였다. 순은 이에 선기, 옥형으로 열심히 측정하여 칠정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칠정은 뭐냐면은 1월하고 그 다음에 금성, 목성, 화성, 토성, 수성입니다. 하늘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들이죠. 나머지 별들은 움직이긴 하는데 너무 움직이는 게 작아가지고 거의 그냥 하늘에 박혀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문학적 상식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는 상제께 유사를 올렸고 육종에는 인사를, 산천에는 망사를 드렸으며 제사입니다. 다 전부 다. 여러 신들에게 두루 제사를 올렸다. 그는 또한 오설을 거두었다가 길과 기러를 택해서 사학과 제후들을 접견한 후에 다시 그것을 등급에 맞추어 나누어 주었다. 오서라는 거는 공우백자남 요렇게 그 5등작이죠. 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옥으로 만든 뭐 표시랍니다. 일종의 증명서 같은 거죠. 자, 그해 2월에는 동쪽을 시찰했는데 태산이 이르러서도 장작을 태워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다른 산천에도 순서를 정해서 두루 망사를 올렸다. 이때 그는 동쪽의 제후들을 접견했고 계절과 한 달의 날짜를 바로잡았고 하루의 시각을 바르게 정했고 음률과 도량형을 통일했으며 오예를 제정하였다. 또한 황제를 아련하는 진상품은 제후는 5가지 옥과 3가지 빛깔이 빛나는 수직품인 삼백으로, 경대부는 살아있는 양 또는 기러기로, 그리고 사라는 거는 평민이에요. 죽은 꿩 한 마리로 정했는데 5가지 옥은 조회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었다. 또한 5월에는 남쪽을 시찰했고 8월에는 서쪽을, 11월에는 북쪽을 순수했는데 모두 처음에 동쪽을 순수했던 것 같이 하였다. 돌아와서는 요의 조묘와 부친의 요당에 황소를 제물로 제사드려 보고하였다. 수는 5년에 한 번씩 순수하였고 4년간은 여러 제후들이 와서 조회를 하도록 하였다. 그는 모든 제후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해주었으며 제후들의 정치 실력을 분명히 살펴서 그 공로에 따라서 수레와 의복을 상으로 주었다. 여기서 제후들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춘추 시대나 전국 시대의 뭐 그 큰 국가들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구청장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면장님. 그는 모든 제후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해주었으며 제후들의 정치 실적을 분명히 살펴서 그 공로에 따라서 수레와 의복을 상으로 주었다. 또한 12주를 처음으로 설치하였고 12주라는 것은 행정구역, 물길을 잘 통하게 개수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형법을 기물 위에 새겨놓고
오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유배형으로 죄를 낮춰 관대하게 처리하였다. 양파 가만히 있어. 오형이 뭐냐면요, 얼굴이나 팔뚝에 죄명을 문신하는 욱형, 그 다음에 코를 비우는 비형, 발 뒤꿈치를 자르는 빈형, 남자는 거세하고 여자는 오개가 되는 궁형, 목을 잘라버리는 대벽이야. 이렇게 5가지를 오형이라 그럽니다. 극형이죠. 코 잘림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관가에서는 채찍질로 형을 집행하였고 학교에서는 회초리로 체벌했으며 오히려 죄를 지은 자가 아니면 돈으로 속죄하도록 했다. 재난이나 과실에 의한 죄는 용서하고 다만 고의적인 범죄와 중범죄는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수는 언제나 관리들에게 신중히 하라 신중히 하라, 오로지 형벌은 신중해야 한다 라고 당부하였다. 가만있어! 왜 빡쳤어? 잠깐만요. 양파 빡침. 양파 왜? 왜 빡쳤어 양파? 왜 빡쳤어? 저리 가. 안고 있었네. 빡침. 판두가 요에게 공공을 추천했을 때는 요는 안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를 공사 즉 공공으로 써보았는데 공공은 역시 교만 방자하고 사악하였다. 사악이 곤을 추천하여 홍수를 다스리도록 했을 때 요는 또 안된다라고 하였으나 양파 현실 비판이요? 주인 비판이지 뭐. 사악이 억지로 그를 시험해보자고 정하여 결국 시험해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했고 그 때문에 백관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삼묘가 강회 형주에서 여러 차례 난을 일으켰다. 삼묘라는 거는 묘족을 이르는 말인데 강회하고 형주라는 거는 요지역하고 요지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적절하지 않고 그냥 이 중원 국가들하고 싸웠다,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런 얘기겠죠. 실제로 중원 지역하고 남쪽 지역하고 저남쪽 지역은 또 민족들이 다 달라요. 표현을 좀 걸러들어야 돼요. 난을 일으켰다는 게 원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싸웠다 그런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주나라 때도 초나라나 이쪽 지역은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의 상황에서는 어떻겠어요. 그죠? 이때 수는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 요에게 공공을 유릉으로 유배시켜 북적을 교화하게 하고 환도를 숭산으로 내쳐서 남만을 교화하게 하며 삼묘를 삼위산으로 쫓아내어 서용을 교화하게 하고 곤을 멀리 우산으로 추방하여 동의를 교화하게 하자고 건의하였다. 이들 네 죄인을 징벌하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 융이라는 거는 서쪽에 봅시다. 융이라는 거는 서쪽에 이제 그 이민족들 의미하고요. 적이라는 거는 북쪽의 이민족들 의미하고 이라는 거는 동쪽의 이민족들 의미하고요. 만이라는 거는 남쪽의 이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게 숭산이라는 게 아마 이 근처대일 텐데 이 근처대가 숭산일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서 남만을 그냥 만족을 이제 그거 하게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 당시의 통치 지역이 요까지도 못 미쳤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강회 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형나라 지역에서 반란 일으켰다라는 거는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지. 이해 아시겠죠, 그죠? 딱 이 정도였다는 거야. 딱 이 정도. 구청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정치하고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사기가 사마천이 아무리 이걸 공전하게 썼다고 할지라도 어쨌건 이거는 기원전 100년 즈음에 살던 중국인이 스스로의 시각으로 쓴 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좀 더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들이나 아니면 기술들을 좀 걸러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내가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꼭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는 제위에 오른 지 70년 만에 순을 얻었고 순에게 천자의 정치를 대행하게 하였고
스스로는 은거한 지 20년 만에 순을 하늘에 추천하였다. 요는 은거한 지 28년 만에 붕어하니 한 100년 넘게 살았네.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의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였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음악을 연주하지 않고 요를 추모하였다. 요는 아들 단주가 불초에서 천하를 이어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권력을 순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순에게 제위를 넘겨주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단주만 손해를 보지만, 단주에게 제위를 넘겨주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단주만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따라서 요는 결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하고 한 사람만 이익을 얻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며 결국은 천하를 순에게 넘겨주었다. 이 양파 어디있어? 어디갔지 이 새끼? 양파 뭐하고 있어 거기서? 이리와, 이리와. 여기 있어. 요가 붕어하고 3년상을 마치자 수는 단주에게 천하를 양부하고 자신은 남하의 남쪽으로 피했으나, 제후들이 조근할 때 단주에게로 가지 않고 순에게 왔으며, 소송을 거둔 사람도 단주가 아니라 순에게로 해결해달라고 왔으며, 송독을 구구하는 자들은 단주가 아닌 순의 공독을 구구하였다. 그러자 수는 하늘의 뜻이로다 라고 하며 도성으로 돌아가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가 바로 순인 겁니다. 요순 시대할 때 요하고 순이 바로 요 두 사람입니다. 우순의 이름은 중화이다. 중화의 부치는 고수이고 고수의 부치는 교우이며, 교우의 부치는 구망, 구망의 부치는 경강, 경강의 부치는 궁선, 궁선의 부치는 전욱이고 전욱의 부치는 창의이니 순에 이르기까지 7대가 흘렀다. 궁선부터 순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지위가 낮은 서민이었다. 양파 왜 또 빡쳤어? 아이씨, 내가 요순 정도는 못해도 임마. 그래도 네 주인 정도는 되는데. 자, 순에 붙인 고수는 맹인이었다. 장님이요. 순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고수는 다시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 상을 낳았는데, 상은 매우 오만하였다. 고수는 후처가 낳은 아들을 편애하여 항상 순을 죽이고자 했으므로 순은 이를 피해서 도망다녔고, 순이 어쩌다가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르게 되면 곧 벌을 받았다. 그러나 순은 언제나 아버지와 계모에게 순종하며 잘 모셨고 동생에게도 잘 대했으며 날마다 독실하고 성실하게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순은 기주 사람이다. 여기서 기주라는 거는 한나라 때 기주가 아닙니다. 그는 역산에서 농사를 지었고 뇌택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며 하빈에서 도자기를 만들었다. 또한 수구에서는 일용기구를 만들었고 틈이 나면 부하로 가서 장사했다. 순의 아비 고수는 무도했고 어미는 험담을 잘했고 동생 상은 교만방자하여 모두 순을 죽이려고 했으나 순은 언제나 공손하게 자식된 도리를 잃지 않았고 아우에게는 형의 도리를, 부모에게는 효도를 다했다. 좀 이상한데? 무도하고 험담을 잘하고 교만방자하면은 죽이려고 하나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고 일이 있어 그를 찾으면 순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다. 순은 나이 20에 효성이 지극하다고 소문이 났고 30살에는 요가 등용할 만한 사람이 있냐고 묻자 사학이 입을 모아 수순을 추천하여 요가 좋다고 승낙했다. 이에 요는 두 딸을 순에게 시집 보내 집안에서의 행동을 살폈고 아들 9을 보내 함께 생활하게 하여 순의 집 밖에서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순은 규예에 기가하면서 가정생활이 더욱 근엄했으므로 요의 두 딸은 자신들의 고귀한 신분이라고 해서 감히 순의 가족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았고 부녀자의 도리를 다했다. 이 뭐 만약에 여기서 지금 뭐 부녀자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해서 이걸 만약에 이 씨발 이거 여성 혐오다 이지라면 그거는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2000년도 아니지 이거는. 3000년 전에는 3000년 전의 세상에서 통하던 상식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때의 세상인 거죠. 요가 보낸 9 아들 또한 모두 성실해졌다.
순이 역산에서 농사를 짓자 역산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서로서로 밭의 경계를 양보했고, 뇌택에서 어렵을 하자 대구 사람들은 모두 서로서로 장소를 양보하게 되었으며, 그가 하빈에서 그릇을 굽자 하빈의 그릇들은 하나도 조악한 것이 없게 되었다. 순이 사는 곳은 1년이 지나자 취락을 이루었으며 2년이 지나자 읍이 되었고 3년이 지나자 도시가 되었다. 이에 요는 순에게 갈포로 만든 옷과 검은 고를 하사했고 창고를 지어주며 소와 양을 상으로 주었다. 고수는 여전히 순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루는 순에게 창고에 올라가서 벽토를 바르게 하고 아래에서 불을 질러 창고를 태워버렸다.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는 순이 성인이거나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러나 순은 두 개의 삿갓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창고에서 뛰어내려 도망쳐서 죽음을 면하였다. 그 뒤 고수는 또 순에게 우물을 파게 했다. 순은 우물을 파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비밀 구멍을 함께 팠다. 이거는 순이 착하고 효성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음흉한 거잖아요. 순이 우물을 깊이 파 들어가자 고수와 상은 함께 흙을 퍼부어 우물을 메어버렸고, 뭐야 이게. 순은 몰래 파놓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와 도망을 갔다. 고수와 상은 매우 기뻐하며 순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 죽여서 기쁜 거야?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기쁘고 자기 형을 죽였는데 기쁜 거야? 미친놈들. 상은 이 계책은 원래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부모와 함께 순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요즘 막장 드라마도 이런 거는 안 한다고. 이때 그는 순의 아내인 요의 두 딸과 검은고는 제가 가지고 소와 양, 창고는 부모님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이에 순의 방에서 기가하며 그의 검은고를 뜯고 있었다. 순이 집으로 돌아와 상의 모습을 보자 상은 깜놀하고 겸연쩍하며 난 형 생각에 가슴 아파하고 있었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순은 그랬었구나, 이 형 생각을 그처럼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며 대답하였다. 그 외에도 순은 더욱 정중하게 고수를 섬기고 동생을 사랑해 주었다. 이거는 정신병원에 쳐놔야 되는 거지. 죽이고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에 요는 순에게 시험삼아 오전을 실천하거나 백관을 통솔하는 부서를 맡겨보았더니 그는 모든 일을 잘 처리하였다. 옛날 고양시에게는 8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라는 거는 재주 있는 사람이요. 옛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팔계라고 칭하였고, 고신시에게도 8명의 뛰어난 인물이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그들을 팔원이라고 칭하였다. 이 16명의 후손들은 대대로 미덕을 이루어 선조의 명성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요에 대해 이르러서는 요는 그들을 등용하지 못했으나 수는 8개를 등용하여 후토를 맡기고 온갖 일을 관리하게 했는데 그들은 모든 일을 때에 맞춰 적절한 순서대로 수행하였다. 8원도 등용하여 사방에 오교를 전파하게 하니 아버지는 위엄있게, 어머니는 자유롭게, 형은 우애있게, 동생은 공손하게, 자식은 효도를 다하게 되어 집안이 화목해지고 세상은 태평하게 되었다. 오교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뭐 오륜 비슷한 거예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유신, 뭐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도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오교가 실제로 뭐냐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양파 또 왔어. 예전에, 아이고, 양파 이리와. 예전에 재홍씨에게는 나쁜 후손이 있었는데 그는 사악함을 비호하고 흉악한 일을 즐겨 행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그를 혼돈이라고 칭했다. 혼돈이 사람 이름이야? 또한 소호씨에게도 불량한 후손이 있는데 그는 신의를 저버리고 충직함을 미워하여 나쁜 말을 잘 꾸며서 하고 다녔으므로 천하는 그를 궁기라고 불렀다. 전옥씨의 후손 중에도 나쁜 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해도 교화시킬 수 없었고 좋은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므로 세인들을 그를 돌이라고 칭했다.
요즘 도올의 행보하고 비슷하죠. 중국 빨고 다니시던데. 이들 세 가족은 대대로 세간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는데 유해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들을 제거하지 못했다. 진훈 씨에게도 나쁜 후손이 있었는데 그는 음식과 재물을 탐했으므로 세상에서 그를 도철이라고 불렀고, 천하가 모두 그를 미워하여 위에서 말한 세 사람의 악인과 같이 취급하였다. 여기서 뭐 진훈 씨, 소호 씨, 뭐 재홍 씨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다 모르셔도 됩니다. 얘들이 누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도 이 책을 읽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냥 옛날에 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자식 중에는 나쁜 사람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왜또 빡쳤어? 또 화났어? 내가 오늘 좀 니를 귀찮게 하고 있긴 하지. 순이 사문에서 사방의 빈객들의 접대를 주관할 때 이들 네 가족을 만나면 이 네 가족을 머나먼 변방으로 유배시킴으로써 악인들을 경계했다. 이에 사문이 개방되니 모두들 악인들이 없어졌다고 말하였다. 순이 대력을 맡았을 때 열풍과 내후가 일었으나 그는 이를 그르치지 않았으므로 요는 순이 충분히 천하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요는 늘자 순에게 천하의 정치를 대행하게 하고 사방으로 돌아와서 돌아다니며 시찰하게 하였다. 순이 등용되어 일을 한 지 20년이 되자 요는 그에게 섭정하도록 하였고, 순이 섭정한 지 8년 만에 요가 붕화했다. 형파 왜? 요의 3년상을 마치자 순은 단주에게 재위를 양보했으나 천하는 모두 순에게 귀하였다. 우, 고요, 설, 후직, 백이, 기, 용, 수, 익, 팽조 등 신하들은, 여기서 후직이 바로 주나라의 시조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고대 중국이 정말 뿌리 깊은 귀족 사회였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깨부수기 시작한 진승오광이라니 얼마나 무서운 거였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자, 팽조 등 신하들은 유임금 때부터 등용은 되었으나 전문적인 직분을 분담하지는 못했다. 이에 순임금은 문조묘에 참배하고 사학의 의견을 들으며 사문을 개방하여 사방의 민의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12주의 장관들에게는 제왕이 갖추어야 할 덕행에 대해서 의논하게 하였다. 그는 두터운 덕을 베풀고 아첨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며 미개한 만이족들까지도 모두 따르게 할 수 있을 것임을 비력하였다. 순임금이 사학에게 그 누가 치적을 쌓아 힘써 천명을 집행하여 요왕의 업적을 크게 빛낼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관직을 맡겨 나를 도와 일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모두들 배구를 사공으로 삼으시면 선제공업을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사공은 물과 토지를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이에 순임금은 그렇습니까? 우, 그대가 물과 토지를 다스려 주십시오. 배구가 우네요. 우.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는 머리를 조아리며 그 일을 후직과 설 그리고 고요에게 양보하고자 했다. 그러자 순임금은 됐습니다. 그만 가세요. 가서 일이나 하세요 라고 말하고, 후직에게는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굶주림에 처해 있으니 그대는 후직 자리를 맡아서 온갖 곡식을 심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또한 설에게는 설 백관이 화친하지 않고 오품이 화목하지 못하니 그대가 사도를 맡고 오교를 정중히 전파하고 백성들을 너그럽게 감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였고, 기가 아마 후직의 본명인가 보네요. 후직은 자기 이름인가 보네. 또한 고요에게는 지금 만이가 우리를 침략하고 나쁜 무리가 나라 안팎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가 살을 맡아 오형을 공정하게 판결하여 죄수가 마음으로부터 판결에 복종하게 하고 오형을 판결하면 3취에 붙일 것이며, 오형의 형량을 낮춰 유배형으로 할 것은 각각 차등을 주되 그 차등은 다시 3거로 나눌 것이며, 오로지 판결과 처벌은 공명정대하여 모두들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순임금이 누가 백공을 교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모두들 수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백공이라는 것은 기술자들요. 이에 수를 공공에 임명하였다. 순임금은 또 누가 산과 강의 초목과 금수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모두들 이기 할 수 있다고 대답했으므로 이에 이걸 우로 삼았다. 그러나 인 역시 머리를 조아리며 그 자리를 주고 웅비 등에게 양보하였다. 그러자 순임금은 됐습니다. 네가 맞습니다. 네가 적합합니다. 라고 하고는 조와 웅비를 그의 보좌로 앉혔다. 순임금이 하하 사학이여 그 누가 나의 삼례를 관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모두들 백의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수는 백이 그들을 질종으로 삼으니 그대는 아침 저녁으로 오로지 공손하고 정직 정숙하며 청결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백이 또한 기와 용에게 양보하려고 했으므로 수는 좋습니다. 기를 전학으로 삼을 것이니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강직하면서도 온화하고 관대하면서도 엄격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면서도 포악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간소하면서도 오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는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시, 포잇. 노래는 그 말을 깊게 길게 읊조리는 것이며 음악의 소리는 가사를 길게 느려 생기는 것입니다. 음률은 그 소리를 좋아하는 것인데 발음이 잘 어우러져 서로 어지러이 흩어지지 않아야만 신이나 사람이 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기는 제가 돌로 만든 각종 악기를 치면 모든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서커스 단장인가 보네요. 이어서 순임금은 용 나는 선량한 자를 해치는 말과 천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싫어합니다. 그 같은 언행은 나의 백성들을 동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대를 납언에 임명하니 밤낮으로 나의 명령을 전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수집하며 오로지 신의를 얻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순임금은 그대들 22사람은 근신해서 직무에 임하고 때에 따라서 나의 잔을 다스리는 일을 도와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오제본기가요 귀책열전이 아니고 저번에 뭐였냐 사망세가의 그러니까 뺨을 칠 정도로 재미가 없네요. 자, 순임금은 3년마다 한 번씩 그들의 공적을 살폈고 근로감독도 하는 거야? 3번 살핀 결과를 가지고 강등시키거나 승진시키니 모니터링이네. 경과 향의 백관들의 업적이 하나같이 올라갔다. 수는 삼묘 부족을 나누어 각각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였다. 삼묘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남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22명은 각자 공적을 세웠다. 고요는 대리가 되어 판단이 공평하였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신복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 되었고 백의가 예의를 주관하자 위아래가 모두 겸손해졌으며 수가 공사가 되니 모든 기술공들이 좋은 성적을 나타냈으며 이기 산림과 천택을 관리하자 산과 못과 강이 개발되었고 기가 농사를 관장하자 각종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났다. 설이 사도를 주관하니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고 단결하게 되었고 용이 빈객 접대를 관장하니 멀리서도 제후와 이족, 외족들이 찾아왔으며 12주의 지방행정관들이 힘써 일하니 구주에서 그 누구도 감히 도망가거나 명령을 거역한 이가 없었다. 구주라는 것은 중국 전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의 공적이 가장 컸으니 그는 전국 9개의 산을 개간했고 9개의 호수를 통하게 했으며 9개의 강의 물길을 통하게 했고 전국 구주를 확장하였다. 각 지방은 직분에 맞추어 그곳에 특산품을 가지고 와서 조공하였으며 모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였다. 국토는 사방 5천이나 되었고 황보계까지 이르렀다. 남쪽으로는 교지, 북발을, 서쪽으로는 융, 석지, 거수, 저, 강을, 북쪽으로는 산융, 발, 식신을, 동쪽으로는 장, 조이 등의 부족을 회유하여 사해에 많은 모두 순회 공적을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우는 구초라는 악곡을 가지고 진기한 물건을 현상하니 봉황마저 날아와서 빙빙 돌았다. 천하의 덕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다 우제 때부터 비롯하였다. 수는 20살 때 효자로 명성이 자자했고 30살 때는 요임금에게 등용되었으며 50살에는 천자의 일을 대행하였다. 그의 나이 58살 때
요임금이 붕어하자 61살의 요임금을 이어서 제위에 올랐다. 순임금은 제위를 이어받은 지 39년 만에 남쪽을 순수하다가 창호의 들에서 붕어했다. 창호가 어디냐면요, 이 남쪽입니다. 이 남쪽. 이 지도에 나오는 이 남쪽. 여기서 죽었다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아까 교지라고 나왔는데 교지도 저 밑이고요. 그를 강남의 구이산에 장사 지냈으니 이곳이 바로 영릉이다.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순이 제위에 올랐을 때 수레에 천자의 깃발을 꼽고 부친인 구수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 태도가 매우 공손하여 자식의 도리 그대로였다. 그는 동생 상을 제후에 봉하였다. 순임금의 아들 상규는 인지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순임금은 미리 하늘에 우를 천거하고서 그 후 17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3년상을 마치자 우 또한 순이 요의 아들에게 양보했던 것처럼 순임금의 아들에게 제위를 양보했다. 구청장님들이 제후들이 모두 우에게 복종한 뒤에야 우는 비로소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 요임금의 아들 단주와 순임금의 아들 상규는 모두 봉토를 얻어서 그것으로 선조께 제사를 올렸다. 그들은 천자의 아들이 입는 옷을 입었고 이약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빈객의 신분으로 천자를 만났고 천자는 그들을 신하로 대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우가 감히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황제로부터 순우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성에서 나왔으면서도 그 우코는 각기 달리하여 각자 밝은 덕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래서 황제는 유웅, 전욱은 고양, 제국은 고신, 요는 도당, 수는 유우. 잠깐만요. 이씨. 까불래 양파 잡고. 우는 하후라고 불려 신은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은 모두 사였던 것이다. 저번에 내가 성하고 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성은 큰 집안이고요. 시라는 거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갈라져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큰 일가를 이루거나 그럴 때 이제 시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달라요. 지금은 같지만. 자, 설은 상이라고 있는데 그 성은 자였고 기는 주라고 있는데 성은 희였다. 기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아까 그거였죠. 주나라의 시주라 그랬죠. 성이 희라는 거는 주나라의 왕성이 희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주나라의 왕성이 희기 때문에 주나라의 왕들은 희씨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틀린 말인 거예요. 희씨가 아니고 희성이라 그러는 게 맞는 거고, 그 당시에 씨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달라진,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갈라졌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시하고 성을 구분해서 꼭 불러야 됩니다. 절대 같이 부르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번역의 편의상 뭐 기는 주라고 했는데 성은 희씨다라고 하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성이 희입니다. 희성이라 그러죠. 자, 태사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자들은 오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상서에는 요 이후의 일만이 기재되어 있고 기타 백가들이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문장이 우아하지도 못하고 온당하지도 못해서 현귀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기를 꺼려한다. 분명하지 않으니까. 유생들 가운데는 공자가 전한 제여문 오제덕과 제개성에 대해서는 전수하지 않는 이도 있다. 나는 일찍이 서쪽으로는 공동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탕록을 지나왔으며 동쪽으로는 바다까지 가고 남쪽으로는 장강과 회수를 건넌 적이 있다. 그곳에 고로들이라는 것은 장로들, 늙은 사람들, 늙은 이들이 왕왕 황제 요순임금을 칭송하는 곳에 가보면 그들의 풍교는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달랐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문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비교적 당시의 사실에 가깝다고 하겠다. 나는 춘추와 국어를 읽어보았는데 춘추라는 것은 공자가 지은 역사책이고 국어는 좌구명이 지은 역사책이죠. 여기에는 오제덕과 제개성을 잘 천명해 놓은 점이 아주 뚜렷하였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고찰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그 책에 기술된 내용은 결코 호황된 것이 아니다. 상서에는 결손된 부분이 많은데 그 산실된 부분들은 왕왕 다른 저작에서 발견된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마음속으로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견문이 좁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차례 학설을 수집하여 이를 검토하고 그 가운데 비교적 전하하고 합리적인 것을 골라 본문을 저술의 오제본기의 제1편으로 삼았다. 라고 했습니다. 요까지가 오제본기인데요. 총평하자면은 여러분 사기를 믿지 마세요. 적어도 조나라 때 일도 과장된 게 많은데 조나라 이전 일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사기의 말들을 내가 아까 걸러 들으라 그랬던 게 예를 들면은 뭐 이 남쪽까지 가서 순수했다 뭐 어디 갔다 어디 배치해서 뭘 했다 그런 건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은 일종의 상징적인 것들로 받아들이시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숭산에 예를 들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걸 했다 만이를 다스리겠다라는 거는 숭산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근처 땅입니다. 이 근처 땅인데 그러면 이 남쪽 땅들은 전부 다 오랑캐로 왔다는 거고 이 북쪽의 요 지역만이 이제 중국 땅이다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이 지역을 순서로 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좀 많이 과장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 뭐 하늘과 뭐 날씨와 뭘 다스리겠다 그런 말들은 날씨와 그런 것들 다스리겠다는 거는 농사를 사람들이 이제 짓고 있구나. 점점 농사 짓는 게 나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건데 판다님이 지금 방금 사료 없이 상상으로 끼적거렸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최근에 도덕경 읽으면서 느낀 것들이 있는데 전환시대 있죠. 내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요. 타블렛 사니까 이런 데도 쓰네. 자, 보여. 브러쉬가 아니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연표가 있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주 라고 하고 이걸 만약에 진통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전한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 지역 그러니까 진나라를 경계로 해가지고 문서나 그런 거 있잖아요. 문서 아니면 뭐 사료 그 다음에 뭐 역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단절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결손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전한시대 사람이잖아요. 요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에 비해서는 저 나중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요 시대에 가까이 있긴 하지만은 가깝잖아요. 그죠? 가깝긴 한데 실제로는 사마천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사료라는 것들이 요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추시대 당대에 살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진나라를 거치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부족한 시사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마천이 갖고 있던 자료 자체도 굉장히 애초에 굉장히 부정확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전국시대 중기에 얘기되는 도덕경이 있어요. 도덕경이 판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백서본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시대 중기 백서본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전한 초기에 나왔다고 생각되는 하상공본이나 아니면은 그 전한 그러니까 후한 말기에 나왔다고 생각되는 왕필본 요 내용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상공본하고도 백서본은 굉장히 달라요. 논점도 다르고 글도 좀 많이 다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뭔가 좀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강하고요. 우리가 아는 뜬구름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져요. 형이상학적 얘기들 많아지고. 근데 백서본에는 형이상학적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춘추 말기에 나왔다고 생각되는 그 죽간본 도덕경에는 또 왜 이래? 죽간본 도덕경에는 백서본보다도 훨씬 더 내용이 간명하고 깔끔해요.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이 둘은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지. 비슷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진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좀 많이 달라진 거야 이게. 아니면은 전한 초까지라도 뭐가 남아 있었는데 전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사료들이 극단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이 여기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사실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고대로 갈수록 이런 거일수록 사마천 자체도 갖고 있던 사료라는 것들이 부정확한 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요 시간 간격도 대략 굉장히 깁니다. 요게 사마천이 기원전 한 100년쯤, 기원전 100년쯤이라면은 이거는 대략 한 뭐 3000년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간 시간 간격이라는 게 사마천하고 지금 우리 사이 시간 간격보다 더 길 수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사마천이 여기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허무맹랑한 기록들을 적어놨다고 해서 우리가 사마천이 역사적인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는 많이 곤란하다는 거지. 애초에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자료가 없어요. 우리보다 사마천은 대략 이 시점에 대해서 2000년 정도 더 가까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사마천하고 이 시점 사이의 간격도 무시하지 못할 만한 간격이라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사마천의 어떤 그런 시각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근데 내가 사기를 읽으면 읽고 읽을수록, 그리고 이제 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마천을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사마천의 책임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분서갱유라고 그러잖아요. 진나라 때 아니면은 진나라 전후로 이제 그렇게 그 책이나 도서가 불탄 거를 분서갱유라 그러는데, 근데 이 시점에서의 뭔가 좀 사료 손실이라는 게 좀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단순하게 그냥 그러니까 육아 쪽 경전들이, 예를 들면 대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 뭐 중용 이런 책들이 불탄 것뿐 아니라 그 선대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 자체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그거를 사마천이 어떻게든 끼워 맞춘,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모아가지고 최대한 정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사기인 건데, 그 안에서도 모순적 기록들이 나타나는 거는 사마천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너무 기록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진에 관한 기록에서 이제 특히 모순된 점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시대 순서가 안 맞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마천이 책임일 것이냐? 아마 그것은 않을 것이다. 이 당시 사마천이 보려던 사료들도, 봤던 참고했던 사료들조차도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거를 난 오히려 이제 사마천이 어떻게든 정리하고 어떻게든 그걸 통사적으로 쭉 썼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박수를 쳐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지. 판다님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 얘기는 한번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튼 그렇습니다. 타블렛이 있으니까, 저는 타블렛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상상은 아닐 거예요. 상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전설 같은 거가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좀 엉망이었을까요? 그 당시 자체에도. 사망을 사실 오제 시대를 넣었기 때문에 그걸 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망이죠, 사망. 신농시 무슨 시 그거 있잖아. 사망을 뺀 거에서 오히려 사마천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화적이라고 좀 더 적어볼까?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신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신화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삼황, 그 다음에 오제, 그 다음 어쩌면은 주나라 초기, 아니면은 뭐 어쩌면은 전국시대까지도. 왜 그 있잖아, 왜 그 장평에서 40만 죽은 거 다 뻥이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다 뻥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신화적이다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인 거지. 나는 사실 이 정도까지가 신화적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신화하고 그 다음에 사실들이 막 섞여 나가고 있다 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까지도 우리가 신화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사마천이 이제 사마천이 입장에서 기원전 100년쯤에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사망, 오제, 그 다음에 하, 은, 그 다음에 주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적어도 사망 시대 이거를 전설이다, 전설이고 이거는 신화다라고 단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역사적인 기록에서 배제시켜버렸다라는 점에서 나는 오히려 사마천한테 훨씬 더 점수를 높여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도 일종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을 테니까.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중국 고대인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글을 배운 사람들은 합리적이겠지만은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합리적이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거를 분명히 역사라고 인식하고 있을 텐데, 근데 사마천이 그거를 거스르고 이거를 빼버렸다는 거는, 어쨌건 사마천이 분명히 자기 기준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역사는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믿을 수가 없지, 어떻게 그 뭐야 하반신이 뱀인 새끼가 그걸 했다고 얘기하겠냐 라고, 그 정도 상식은 있었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 사마천이 기원전 100년 사람으로서 기원 후 2000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어떤 의미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나는 오히려 점수를 훨씬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 이게 사마천, 이게 또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기 안에 보면은 사마천이 직접 쓰지 않은 글들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하고 사기에 다른 사마천이 썼을 거라고 생각되는 일반적인 글들의 수준도 그렇고, 수준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술 방식이나 아니면은 서술 내용, 중요하게 부각되는 내용들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마천이 굉장히 그 합리적인 의견 시각을 견지했다라고 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판다님이 역사 전공인데 내가 번데기 앞에서 막 그렇게, 이제 번데기라 그러면 내가 역사 전공 전에 비하 발언 죄송합니다. 그 뭐예요? 공자 앞에서 내가 문자 쓰는 격이라서 내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판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술 방식이, 서구사학적 입장하고 이걸 비교하면 안 되지. 문화가 다른데,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네, 네네네. 자기,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코멘터리를 달지 않는 게 이제 서구사학인데, 사마천은 자기 의견을 단다는 거죠. 이게 그 카 같은 새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 그게 19세기 근처에 아마 유행했던 사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극사실주의인가? 그걸 뭐라 그러더라? 사실 무슨주의 뭐 그런 사조 이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요즘 그 애새끼들이 좋아하는 팩트 거리는 그것처럼 고정사학 말고 다른 이름이 있었어.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고정사학이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고정이라는 거는 랑케주의 아니고요. 그냥 랑케 같은 새끼들 맞아. 다른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괜찮아요. 나는 사마천의 방식이 되게 좋은데, 이게 나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건들이 나열이 있으면, 그 사건은 나는 역사를 안 배웠잖아요. 난 역사 이제 보전공으로 그냥 배웠으니까, 나는 어떤 사건들이 나열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난 거기서 이제 어떤 사건들은 역사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건들은 역사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느냐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 근데 난 정치사나 아니면 거시사적 관점에서
사마천이 굉장히 넣어야 될 것들하고 빼야 될 것들을 잘 구별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 2000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하고 생각이 같겠어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얘기했던 것, 아이고 어딨노, 여기 있던 것처럼 그 사마천이 직접 쓴 부분하고 사마천이 직접 쓰지 않은 부분들이 또 대조되면서, 사마천이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썼구나 글을. 그리고 내가 이제 가끔 사기 읽으면서 뭐 이딴 걸 써놨냐라고 내가 불편하긴 하지만은,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긴 하지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참 우리가 어쨌건 그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역사 사론적으로 내가 더 얘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공자 앞에서 자꾸 내가 공자 앞에서 자꾸 이제 문자 쓸 수는 없죠. 네. 그래요. 난 사실 원래 이제 사기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난 이제 오히려 이거를 직접 지금 열전하고 세갈 다 읽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오히려 이제 사마천의 서술 방식이 굉장히 뛰어나구나라는 거에 오히려 그렇게 동의하게 된 사람인 거죠. 본기는 글쎄, 일단 책은 한 권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엮여 있는 책은 한 권이고, 총 이게 12개였나? 권 12까지 있네요. 권 12까지 11개 본기나 맞네. 그러니까 오제 본기하고 하상주까지는 좀 지루할 겁니다. 근데 주나라 이후로 그 진나라 본기 들어가면은 아마 좀 재밌을 겁니다. 싸우고 그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양파가 빡치는 거는 그냥 내가 계속 붙잡아 놓고 배를 만져서 그런 것 같은. 자,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방송하시는 제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은 제 방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로 오늘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평하자면은 그 오제본기는 진짜 역대급으로 재미가 없네요. 귀체결전을 하지만 귀체결전을 어떤 것도 편작, 창공열전, 귀체결전 내가 그 두 개를 잊을 수가 없다. 그 두 개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재미없긴 하네요. 네, 오늘 의견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의견을 자꾸 주세요. 그렇게 의견을 주셔야지 어쨌건 서로 이야기가 되면서 그것도 나도 재밌고 그러죠. 자,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백마비마론?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지 뭐. 그거 제 카카오톡 아세요? 카카오톡 쓰시나? 쓰시면은 그쪽으로 친구 추가하시면은 제가 방송 공지해주거나, 걔가 그냥 잡담하는 방이 있습니다. 시청자들끼리. 예, 예. 시청자들끼리 이제 잡담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 잠깐만요. 요게 제 그거니까, 아이디니까 아무튼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그쪽에 잡담방이 넣어지는지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의견 주시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인트 칠하러 가야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